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가족 때문에 힘든 당신을 위한 심리학, 가족의 세계입니다. 저자는 조영은, 출판사는 메이트 북스입니다. 저자 조영은은 어려서부터의 꿈은 글을 쓰면서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존재, 글 쓰는 상담자, 대중과 소통하는 상담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지만 타인의 병리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깊은 내면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껴안고 싶어 상담심리 수련 과정을 밟았습니다. 인간의 아픔 중에서도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관심이 많아 체계론적 가족치료 수련을 받았으며 지금은 상담실에서 가족의 아픔을 호소하는 수많은 개인, 부부,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임상 및 상담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부부상담연구소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마쳤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 전문가 1급 상담심리자이자 보건복지부의 1급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로 서초구 양재동, 분당 순회동에 소재한 이해와 공감 심리상담센터의 대표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SBS, KBS, TVN, JTBC 등에 출연했으며 KBS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 갈등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가족의 사례를 자문했고 MBC 동상이몽, MBN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2에서 연예인 부부와 가족을 상담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심리학, 왜 나는 늘 허전한 걸까? 마음의 무늬를 어루만지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의 세계 책 속의 지은이의 말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지은이의 말, 가족이 준 상처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당신은 어려서부터 꿈이 뭐였어? 좋은 아빠 되는 거. 내 딸의 아빠이자 나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남자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꿈을 적어내는 칸에 다른 친구들은 의사, 판사를 적어낼 때 본인은 당당하게 좋은 아빠를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명절에는 앞장서서 장을 보며 제사를 준비하고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 육아에 저보다 더 능숙하니 평균적인 남성들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저는 남편과 10년 이상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첫사랑의 꿈을 이루었으니 행복한 사람이지요. 남편은 20살, 21살 때부터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를 외치며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꿈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왜 사람이 야망이 없을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겠다거나 교수가 되겠다거나 아니면 사업가가 되겠다거나 하는 꿈을 두고 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하지? 라고 생각하며 그저 특이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꿈을 묻는 당시 남자친구에게 심리학을 공부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요. 특히 가족으로 인한 아픔을 겪는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았고 가족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뚜렷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조금 다른 꿈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이 사람과 생애 반 이상을 함께하고 중년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꾼 꿈의 뿌리는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이 약하던 어린 동생은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여자 혼자의 몸으로 두 아이와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동생을 업고 다니고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녔다고 하니 엄마의 아픔을 품고 싶어하는 어른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며 자신은 반드시 좋은 아빠가 되고 말 것이라 결심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 희생형 성격을 내재한 남편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늘 사람들에게 베푸는 성향이라 집에서도 쉬지를 못합니다. 쉼 없이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나와 딸이 잠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만이 자신의 온전한 휴식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그림자는 걱정이 많고 잔소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남편의 잔소리가 더 심해져서 심하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모든 면을 세심하게 돌봐주고 대신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왠지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무력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런 둘의 상호작용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남편이 가족을 돌보느라 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아내는 점점 무력해지고 무능해지는 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래된 패턴을 깨뜨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작은 실천 요소들을 염두하며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더 의존하지 않기 위해 남편은 잔소리를 덜하고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 노력하지요.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좋은 아빠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싹튼 꿈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녀와 아내에게 잔소리가 많기는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남편이 살아가는 모습은 과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상담사가 되겠다는 꿈 말입니다.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수련 과정을 거쳐 개인이 가진 고통을 가족체계 내에서 분석해 풀어낼 수 있는 애항과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치유사로서의 힘을 지니게 되었으니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상처에서 비롯된 꿈을 품었던 것처럼 저 또한 제 자신의 상처에서 피어난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안은 어머니, 아버지, 집안 모두 학업을 강조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문직을 가졌고 아버지 집안 또한 마찬가지였으니 양가 모두 교육열이 높은 집안이었지요. 그런 집안에서 우등생으로 자라온 저는 청소년기에 어린 마음으로 품기에는 버거운 심리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엎치락 뒤치락 경쟁하던 오빠는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고 동시에 저와 성적 경쟁을 하던 친구는 제게 1등을 빼앗기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 가지 않는 한 그토록 미워했던 오빠를 이기기는 불가능해졌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가치관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끝내는 귀결로 이어졌으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전교권의 우등생은 시험지를 마주하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찍으며 방황을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딸을 많이 이해해 주셨지만 그 시절은 끔찍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방황이 결국 가야 할 곳은 승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무너졌던 삶의 패러다임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던 신념들은 부수어지고 다시 지어졌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타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홀로 잘 살아가는 것보다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 타인의 아픔은 나의 아픔과 다르지 않다. 아픔은 다지고 다져져 상담자라는 꿈을 찾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상담실에서 여러 가족들이 가진 아픔을 마주하며 내가 그것을 풀어갈 수 있음에 아픔이 치유와 성장으로 승화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내가 걸어왔던 가시밭길의 의미를 알고 있기에 시간을 돌려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예정된 길을 걸어왔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처럼 과거를 토대로 가족과 함께 거쳐왔던 상처를 토대로 오늘날의 내가 되었습니다.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가 없는 삶,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이어간다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마주하지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심리적인 상처와 고통이 의미하는 바를 발견해 미래를 찾아가는 것이 꽤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만난 당신이 이제는 그러한 기회를 마주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때문에 흘린 눈물이 의미 없던 것이 아님을, 가족으로 인한 상처가 당신을 갉아먹기만 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 책을 통해 가족이 준 상처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그래서 내게 아픔을 준 이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과정에 이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헌신하는 엄마에게 왜 짜증이 날까? 엄마가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도 꽉꽉 채워주고 온 집안 청소도 다 해주는데 대체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다 큰 딸, 시집간 딸 집에 와서 무술이 노릇하는 거 보면서 나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데 엄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엄마가 우리 집 하녀 노릇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다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집 청소하는 엄마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한숨은 푹푹 쉬면서 힘들어하고 일 끝나고 나선 힘들다면서 허리를 잡고 한탄하고, 그걸 보는 나는 마음이 타들어가고 분명 나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걸 아니까 미워하지도 못하겠고 내가 이런 엄마 앞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냉담하고 학대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종종 들려오지만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려옵니다. 희생하는 어머니, 헌신하는 엄마,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욕구는 알아차리지 않는 엄마,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어머니, 매일같이 아침을 차리고 자녀들의 도시락을 싸며 집안 청소를 하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전통적인 어머니상, 가정 안에 박제된 채 온통 자녀와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해온 우리의 엄마들, 사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아름답다 여기고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 어머니들이 전업주부로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녀와 남편만 바라볼 때 더욱이 어머니의 원가족과의 성장 환경에서 자신의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부모와 애착이 불안정했거나 늘 사랑과 관심에 목말랐다면 뿌리 깊은 정서적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 헌신하는 방식으로 타인과의 유대를 갈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대인관계 방식은 정서적 결핍감을 내재한 채 자녀만 바라보며 사는 분들에게 특히나 쉽게 생길 수 있으며 스스로 의식하기 어렵지만 무의식 중에는 아래의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 봐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잖아. 고맙지? 고맙지? 내가 없어선 안 되지?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나한테서 멀어지지 마. 넌 나 없이는 안 돼. 넌 나를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주는 것들을 받아. 그리고 고마워해야 해. 희생을 넘어 피학이 될 때. 피학적 성격은 병리적인 측면 없이 건강하게 나타날 경우 건강한 자기희생형 성격, 즉 선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이웃과 건강한 나눔을 하는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에고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듯 자신만의 욕구를 넘어서서 타인에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죠. 테레사 수녀처럼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봉사한 역사 속 위인들은 건강한 자기희생형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스로 행복하고 충만해서 베풀고 사랑에 가득 차 폭넓은 가슴으로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건강한 자기희생형 성격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록색이 점점 진해지면 검은색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자기희생형 성격적 특성이 심해져서 건강한 수준을 넘어설 경우 피학적 성격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피학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면을 보이지만 그 뿌리는 정서적 결핍과 한해 두고 있기에 상대에게 정서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자, 다음과 같은 면을 떠올려 봅시다. 혹시 자신의 모습일까요? 혹은 우리 부모님, 내가 아는 지인의 모습일까요? 혼자 착한 척 다 하지만 같이 있기가 편하지 않은 사람. 나한테 자꾸만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만 그대로 앉아서 받기가 불편한 사람. 생색을 내면서 주려고 하니 안 받을 수 없지만 받자니 빚지는 것 같은 사람. 뭔가 불편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상대를 미워하자니 죄책감이 드는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해서 독립시킨 자녀, 내외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간섭하는 부모님, 시도 때도 없이 결혼한 자녀의 집에
드나드는 부모님, 다들 괜찮다는데도 굳이 결혼한 자녀 집에 와서 온 집안 청소를 다 해주고 냉장고를 꽉꽉 채워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곤 합니다. 내가 담근 김치와 반찬이야. 안 받을 거야? 아구구, 다 먹을 거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힘들게 반찬을 만들었는데 집이 좀 어지러워서 내가 청소 좀 했다. 이런 일들은 한국 문화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도움을 주는 부모님께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과는 별개로 명확히 구분하며 알아차려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도 좋을 일인지, 어디까지가 부모님의 건강한 지원이고, 어디까지가 경계를 넘나드는 침범인지 말입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이들이라면 앞으로 자기만의 가정을 꾸린다는 과제를 갖게 되지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집을 마련하고 부부의 가구를 들여놓고 아이를 갖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고 원가족과는 구분되는 경계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부모님과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침범당하며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 혹은 자녀 부부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경계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때고 침범당하니 상당히 불편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선 분명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헌신하는 것이니 불편한 마음을 갖는 자녀는 자신의 감정에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불편하고 화나는 자신의 감정을 부적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배우자와 원활하게 나누기가 어려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경계를 침범당해 기분이 상한 며느리가 남편에게 불편함을 표현하면 아들 입장에선 또 나름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아내는 뭐가 이렇게 불만이지? 결국 부부는 화가 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결혼 후 부부의 경계를 명확히 세우도록 독려하지 않는 한국 문화 속에서 양가 부모님의 간섭과 침범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해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는데 결국은 모두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니 무척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렇듯 피약적인 성격의 가족 구성원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아주 복잡한 역동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열심히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이냐? 당사자는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결국 희생하고 헌신하는 본인의 한만 깊어지고 맙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한 행동이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상처까지 당신이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부모님의 한과 상처까지 당신이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충성하고 싶은 자녀는 자신을 오늘날까지 키워준 부모님의 고통에 마음이 아프기에 그분을 지켜주고 싶어집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선한 의도와 호의를 받아들이고 싶고 결핍을 느끼는 부모님을 이해하며 감싸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나의 자아를 침범당하면서까지 경계를 자꾸만 내어주고 싶고 부모님의 뜻에 따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모님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의 부부관계를 희생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지요. 다만 알아차릴 필요는 있습니다. 부모님의 심리적인 상처와 정서적 결핍을 당신이 치유해 줄 수 없고 당신의 책임 또한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당신의 부부관계에 헌신하는 부모님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당신의 삶에 희생적인 그분께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착한 아들, 딸로 살아가는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 분노를 동시에 짊어지우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명료하게 알아차리며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알아차림과 동시에 경계를 바로 세우는 과정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경계를 바로 세운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행동으로 볼 때는 단순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집 청소를 해주신다고 할 때 거절한다. 냉장고 청소를 해주신다고 할 때 거절한다. 쉬운 행동 같지만 거절 앞에 서운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므로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경계를 바로 세우지 못할 때 결국은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불행해질 테니 결국은 단호한 행동이 부모님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사실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자식들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단호한 거절과 경계 짓기도 필요하지만 시간을 내어 부모님께 이런 진심을 전달해 보면 어떨까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편안했으면 해요. 어머니가 우리 집 청소 안 해줘도 나는 늘 어머니를 사랑해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